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노무사 이지혜라고 합니다. 우선은 저에 대한 소개를 조금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저는 22회에 노무사 시험에 합격을 한 사람이었었고요. 점수는 이제 노동법이 68점, 인사가 61점, 행정쟁송이 58점, 민사소송법이 66점 나왔었습니다. 그 평균이 한 64 정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당시 합격성이 58점 되었었어요. 지금은 합격 인원이 300명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59에서 한 60점 사이에서 합격선이 형성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점수라고 하는 부분에서는요, 약간 그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58점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높은 점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정도 나오면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교수님들이 답안을 조금 보수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뜻도 돼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보시기에 거슬리지 않을 답안의 작성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수험 기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변리사 시험을 1차를요, 2번 봤어요. 2번 봤었는데, 변리사 같은 경우에는 그 자연과학개론이라고 해서 공학 과목을 봅니다. 그래가지고서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서 보고서 접고요. 그리고 나서 노무사로 옮겨탄 다음에 1차를 준비를 하고 2차는 처음에는 올림픽 정신을 봤었어요. 2차는 공부 안 된 채로 한번 보고 유예로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요, 저는 주 3일 정도, 주 3일 플러스 알파 시험 때는 주말에 나와가지고서 보습학원에서 영어 강사 요 일을 하면서 같이 수험을 준비했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 수험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그런 편이었었거든요. 적은 암기와 그리고 좋은 답안. 요 2가지가 제가 수험 기간 동안에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 달성해야 되는 것들은 요거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 강의의 특징적인 부분들도요, 암기 부분은 이제 생암기 같은 것을 요구하기보다는요, 전체적으로 좋은 답안을 만들어 드리는데 그쪽에 조금 치중을 하는 그런 강의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노무사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이제 일반적인 노무법에 인해서 일을 하다가요, 노동조합으로 넘어가면서부터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5년간 그래서 투잡을 뛰었어요. 약간 인생이 투잡하는 인생인가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래서 5년간 투잡을 뛰면서 강의를 준비를 하다가 이제 이 정도 투잡 뛰었으니까 이번엔 좀 집중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첫 번째로 전업 시즌을 맡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수험적으로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물론 저도 노동조합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2차 수업을 들었었고요.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합격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일을 해보니까요, 이제 노조법에 있는 그 제도들이 왜 이렇게 생겨 먹었는지라고 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판례가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이 노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녹여가지고서 노조법 쪽도 그렇고 근로기준법도 그렇고 조금 와닿는 식의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연기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이 와닿는 강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연기에서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실 요 납득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이 강의를 듣고 처음으로 법학을 보시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조금 요렇게 느껴지거든요.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외우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이고 전체가 좀 연결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합격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쌩암기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전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경우에는요, 외우더라도 더 빨리 많이 외울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내가 잘 외우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이 각각의 그 내용들을 이제 책을 보시게 돼요. 그럼 대부분은 이제 맞는 말 대잔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각각의 내용 중에서 약간 나의 생각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뭔가 흡수되지 않는 그런 문장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체 왜 그러냐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연기해 주셔야 되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이 판례가 납득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서 왜 이러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조금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용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때로는 아주 기초적인 용어 같은 것이 생소해가지고서 약간 이제 수업에서 약간 그 물음표가 뜰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동산이랑 부동산이 있어요. 둘 다 이제 재산인 물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산은 이제 움직이는 거. 그리고 부동산은 집이라던가 땅같이 움직이지 않는 걸 이렇게 뜻해요. 그런데 이런 거는 그냥 그것만 알면은 그 문제가 이제 흡수가 됩니다. 근데 모르시는 경우에는요, 제가 이런 개념을, 이런 종류의 개념을 혹시라도 얘기 안 하고 넘어갔는데 뭔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은 바로 질문 주세요. 웬만하면 저는 용어 부분은 이제 다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이런 거 모르는 건 잘못 아닙니다. 그래서 질문해 주시면 바로 답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는 교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교재가 이제 그 연기에서 보통 쓰시는 기본서 교재 중에서는 제일 얇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상당히 두껍기는 할 거예요. 그렇긴 한데요. 이때 얘네를 다 통째로 외워야지 내가 합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수준의 답안을 쓸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험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나와요. 사례형이에요. 물어보는 것은 사실관계를 주고요. 그리고 해고가 정당하냐 혹은 이제 노나 일방 당사자가 어떤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이 타당하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쟁점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쟁점의 답은 판례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외우고 답안에 쓸 수 있을 정도 숙지를 해야 되는 것은 각각의 이 쟁점들입니다. 한 100개 정도 되는 이 쟁점들에 대한 건데요. 그런데 이 책은 이런 쟁점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한편 이렇게 각각의 쟁점들을 이어서 체계를 만드는 것, 이런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부분들은 암기사항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암기하시고 이 부분들은요.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을 하면서요, 이제 암기해야 되시는 부분, 그리고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서 각각 어떤 성격인지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공부를 하고 복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두문자라던가 빈칸 채우기를 통해서 암기하셔야 되시는 것들은 이쪽에 그 쟁점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책 자체를 다 외운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 책에서 이렇게 쟁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중심으로 암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암기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정도 휘발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밑빠진 독에 불붙기라고 하는 것을 좀 한동안 굉장히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심지어요, 한 단원 자체가 통째로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흔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는 이제 두문자를 알려드리고 빈칸 채워드리고 이런 식으로 도와드리는데요. 어느 정도는 이렇게 꼭 참고서 반복해 주시다 보면은 채워집니다. 이런 식의 학습 곡선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시간이 있고 진도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요 삽질 구간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 단계로 도약을 하고 합격선까지 가실 수가 있게 돼요. 이번에는 수업 자료랑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수업은 기본서 중심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자료라고 하는 애를 드렸어요. 이 보충자료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서의 목차를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복습하실 때 활용하라고 하는 차원이기도 해요. 복습하실 때요, 요 목차 안의 내용이 떠오르는지 떠오르지 않는지 같은 것을 좀 가늠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여기에 무슨 말이 적혀 있는지를 알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넘어가고, 모를 것 같으면 다시 기본서로 돌아와서 무슨 말인지 이런 거를 찾아보는 거죠. 이제 공부 방법 중에서요, 회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발췌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회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책 전체를 혹은 해당 단원에 대해 가지고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발췌독은 모르는 거 위주로 보는 걸 말합니다. 둘 다 해주셔야 되시겠지만요. 이걸 조금 많이 해주는 거, 모르는 부분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게 되면은요. 이 보충자료에서 이제 그 4페이지 같은 거 보면은 제가 사실관계를 줍니다. 판례의 배경에 대해 가지고서요. 근로자 갑은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사용자 A사는 어떻게 처신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줘요. 이런 사실관계를 들으는 이유는요. 기본서에 나와 있는 판례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중엔 요 사실관계대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런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를 가늠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 이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제가 이 기본서의 내용 같은 것을요. 필기식으로 표라던가 그림으로 정리를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PPT로 띄워서 수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목차 밑에다가 이제 그 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필기하실 성격이라기보다는 여기 있는 걸 갖다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 제가 이런 짓을 해요. 뭐 예를 들면 무슨 문장을 딱 하면서 여러분 이 상황은 버스 기사분들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는 식으로 이런 식의 그 예시를 들 때가 있거든요. 이런 식의 예시를 들 때 제가 여기다 막 적습니다. 이런 것들은 설명을 돕기 위한 것이고 수험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필기를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요. 하시고 싶으시면 하셔도 되는데 이때 그 필기를 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서 쪽을 건드리시기보다는요. 연필로 그리고 이 자료에다가 이 자료 여백 많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다 하시는 것이 훨씬 나으실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필기는 제가 적으라고 하는 것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수업을 들으시면서는요. 사용하시는 것은 연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볼펜이나 형광펜을 기본서에다가 드리지 않는 것이 여러분이 책을 여러 번 보실 때 편해요. 나중에 기본서에다가 형광펜도 칠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가필하고 단권화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책을 지금은 깨끗하게 보시는 것이 나아요. 밑줄의 경우에도요. 자대고 그어주세요. 자대고 연필로 그으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매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과제를 드립니다. 그리고요, 개인정보의 목적의 사용이긴 한데요. 제가 과제를 문자로 한번 드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리마인드 해드리는데요. 일단 과제 중에서 암기하는 거라고 하는 것은 과제 프린트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과제 프린트에서요, 뒷부분이에요. 19페이지 붙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빈칸을 채우는 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빈칸을 채워보시고 그리고 빈칸이 좀 채워질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판례를 통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줄였어야 돼요. 판례를 어느 정도 선에서 한 3분의 2 정도 선에서 내가 줄일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가늠해 보시는 요거를 해 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이해와 관련해서는요. 제가 이렇게 간단한 사례 문제를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제 프린트 3페이지 봐주시면은요, 사실관계 나와 있고 물어보는 말 나옵니다. 보통 이제 그 사실관계 이게 블라블라 얘기한 다음에 그 밑에 갑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논하시오, 이런 식으로 막 물어봐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답안을 작성을 해야 돼요. 이 답안에 목차는 제가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요, 문제의식, 문제 제기를 하는 논점의 정리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적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목차라던가 그리고 그 목차를 이용해서 사실관계를 풀어주는 이런 부분들은 책을 보시면서 오픈북으로 내가 어떻게 조립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고민하시는 이런 사례 문제를 조금 드리고 있어요. 이 사례 문제 같은 것을 이제 평일에 돌아가셔서 복습하시면서 풀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례 문제들에 대해서는요, 해답은 이제 뒷장에 있어요. 11페이지부터 보시면은 사례 문제에 대한 해답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풀어보시다 보면은요, 막히는 부분이 반드시 나옵니다. 이 막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결국 제가 이 자리라던가 아니면은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요. 혹은 이제 인당 30분씩의 멘토링을 진행을 합니다. 추석 이후라고 제가 잡아놨는데요. 일단 첫 주차는 스스로 고민을 해보시고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서 이메일로 대면 첨삭이라던가 통화 혹은 줌첨삭 요거를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메일 주소는 이렇게 ljacpla@gmail.com 1위로 보내주시면 돼요. 이때 만약에 통화나 줌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요, PDF 파일로 스캔을 하시거나 혹은 사진을 찍어 가지고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그 답안을 보고서 어디 부분이 궁금하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본론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9페이지로 들어가서 노동법의 의의와 법원이라고 하는 애부터 가겠습니다. 기본서 9페이지 부분이었습니다. 약간 이 목차는요, 항상 의의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법의 공부의 시작의 경우에도요, 노동법의 의의에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럼 개념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를 말합니다. 우리 시험 범위지요. 그리고요, 이때 노동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에 관한 생활관계를 의미하고요, 이때의 노동은 독립노동이 아니라 종속노동을 의미합니다. 독립노동 했을 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요, 기술자 중에서 이제 개인 사업자분들 계시잖아요. 수리하신다라던가 혹은 이제 그 주문을 받아서 제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노동은 독립노동이에요. 노동력으로 이제 먹고 사시는 분들이지만 사업자로서 노동을 하시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근로자로서 일정한 사용자에게 종속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하는 노동, 요거를 보도록 할 거예요. 이때 그 종속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이 두 가지 차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근로자는 노동력을 자신의 신체와 인격과 분리해서 제공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즉
일정 시간에 출근을 해야 되고 일정 장소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용자의 지배 관리를 받게 돼요. 이런 것을 인적 측면의 종속성이라고 말합니다. 키워드는 지휘감독이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런 거 신경을 써야겠죠. 산업의 안전에 대한 거, 그리고 이 지배 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남용해서는 안 되는, 이런 의무를 지게 될 것이고, 법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거예요.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그 노동 대가를요, 부르는 게 값 형태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근로자들은 취업이 아쉬운 사람들입니다. 사용자가 내미는 노동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거래 조건을 대등하게 결정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를 경제적 측면의 종속성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해줘야 됩니다. 일단 국가는 첫 번째, 최저임금 이하로 일을 할 사람이 많고 퇴직금 안 준다고 해도 오케이라고 할 사람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최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협상이라고 하는 것을 개별 근로자들이 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 근로자들이 뭉친다라고 하면 좀 내용이 달라질 수 있겠지요. 그래서 노동조합의 보호와 육성이라고 하는 것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노동법의 기본적 요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인간다운 생활의 실현이라고 하는 거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그냥 훈시적입니다. 노동법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의 실현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법입니다. 노동의 강요나 노동운동의 근본적인 부정은 내용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는요, 취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 개개인과 특정 사용자의 관계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넘어서 과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고되거나 퇴직되었을 때 그래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 가지고서 그런 부분, 그리고 장래, 구직자 등의 노동력 제공을 둘러싼 생활관계도 노동법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요, 국가가 하는 사업들이죠. 노동시장에서 직업훈련 등을 받는 관계도 노동관계의 규율 대상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노동법의 기본 원리와 관련해 가지고서요, 노동법 규율의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은요, 시민법의 원리래요. 요거는 이제 민법, 일반적인 계약법의 원리를 뜻합니다. 이런 것들은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거든요. 즉 이제 부동산의 매수인과 매도인, 이런 사람들은 대등한 관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노사관계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리를 상당 부분 수정하여서 종속노동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문제에 대처하도록 생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시민법은 당사자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즉,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빼면은 계약에서 다 자유롭게 맺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수정해가지고서요, 이제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처하기 위해서 최저 기준을 강제합니다. 두 번째, 과실책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대원칙입니다. 요거를 수정합니다. 왜 수정을 하냐면요, 버스기사나 택시기사, 이런 분들을 생각을 해볼게요. 버스 운전하시거나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교통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통사고 중에서 사용자의 책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비율이. 하지만 그 외의 사고를 당하더라도 이분들은 생계에 큰 타격을 입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즉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사용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과실책임의 원칙을 수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과실이라고 하는 말은요, 주의, 의무, 결여를 의미합니다.
즉 주의무를 결여해가지고서 법적으로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수정해서 사업장에서 근로자에 대해서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 등의 위험 요인에 대한 책임을요 사용자에게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부담을 시킵니다. 일하다가 다쳤으면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치료비와 휴업에 대한 부분을 보상하라라고 하는 것이 재해보상제도예요. 그리고 실업과 취업의 영역에서는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고권을 규제하는 입법이 성립합니다. 계약법상으로의 해지는요 계약의 중요 내용 위반이거나 혹은 미리 사유를 정하면은 가능해요. 그런데 설사 근로계약에다가 근무시간 중에 핸드폰 사용 금지라고 적었다라고 하더라도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바로 해고를 하는 것은 너무하지요.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입법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심의법 상으로는요. 단결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근로자들이 이제 파업을 해요. 파업을 하면은요, 그게 민법상으로 들어갔을 때는 일하기로 해놓고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 불이행입니다. 그리고 일은 안 하고 이제 직장 앞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농선을 부리고 있어요. 이런 것은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형사 책임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 시민법상의 원리인데요. 이걸 철폐합니다. 즉 노동 3권이라고 부르는 단결권, 이거는 노동조합할 권리를 의미하고요. 단체 교섭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근로 조건에 대한 협상, 즉 단체 교섭을 요구할 권리를 말합니다. 단체 행동권은 아까 말씀드린 파업처럼 집단적으로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즉 노동조합을 보호 육성하고 그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는 그런 법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흐름을 가지고 우리 노동법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한 노동법의 체계 부분입니다. 시험 범위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1교시에 보는 거죠. 27회에서 대단한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근로기준법과 같은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 사이의 노동관계의 성립 전개 종류를 둘러싼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개별적 근로관계법이고요. 원래 얘가 1교시 문제 나와야 돼요. 근데 27회에서는요. 두 번째, 근로자의 노동관계상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단체의 운영 및 사용자 측 사이의 단체 교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즉 노동조합과 관련된 집단적 노사관계법이라고 하는, 얘는 원래 2교시 건데 1교시에 얘가 나와버렸네요. 이게 최고의 불이탈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건 이제 항의를 받아가지고서요. 앞으로는 이제 1교시에는 근로기준법 등 개별법이 나올 거고요. 2교시에는 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동조합과 관련된 법률이 나올 거예요. 그 외에도 노동법이 확정 발전하면서요. 경영 참가 내지는 노사협의회를 둘러싼 관계, 그리고 구직활동을 둘러싼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1차에서는 배우시게 될 거고 2차에서는 시험 범위가 되지 않을 거예요. 다만 요런 애들 같은 경우가 요새 인사 문제에서 이런 애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애들에 대한 지식이 인사관리에서 쓰이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레이저 포인터가 잘 안 돼가지고서. 그러면은 이제는 그 노동법의 범위라고 하는 거, 어디까지가 노동법인지를 보기 위해 가지고서요. 로마자 4번으로 들어가서 법원이라고 하는 대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약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 있는, 즉 소송하면은 이제 그 소송 자료를 쓰이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천, 요거를 법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답안을 쓰실 때는 이런 식으로 쓰시게 될 거예요.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관이 기준으로 삼아야 될 규율 근거의 존재 형식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러니까 법이란 뜻이고요.
노동법의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 중에서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규율 근거가 노동법의 법원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그 노동법의 특징적인 부분은요, 노동관계 법령, 여러분이 이제 그 법전 받으시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 애들, 그것은 물론이고, 단체협약, 이 단체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노조와 사용자가 교섭을 통해서 체결하는 협정을 의미합니다. 취업규칙은요, 사규라는 표현이 더 이제 와닿으실 수도 있어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근로계약과 같은 것도요,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됩니다. 이 얘기는요, 소송에서의 자료로 쓰인다라고 하는 것이고, 위반 시 무효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노동관계 법령입니다. 첫 번째 종류에서 노동관계 법령은 그 노동법이에요. 국가가 제정한 실정노동법을 노동관계 법령이라고 말하고요. 헌법, 민사법, 형사법, 행정법의 관련 법규도요, 기초 보충적인 규정으로서 노동법의 법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최상위 법원은 헌법입니다. 노동관계 법령에 타당성의 근거를 부여해요. 그래서 노동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 전국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헌법재판소에서요, 노동법의 이제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의 특정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려요. 그러면은요, 효력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리고 안 배우는 부분이지만 국제협약, ILO 협약과 같은 노동에 관한 국제협약, 조약은요, 헌법 제6조 1항에 의해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자치규범 쪽은 이제 조금 신경 써서 봐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 자치규범의 개념을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적용을 받는 당사자 간의 노동관계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고 있는 이것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노동조합 내부의 규약 같은 것은 노조와 조합원 간에가 되겠죠. 아무튼 규율이 있고 그 규율에 적용을 받는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됩니다. 즉 규정했으면 그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따르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다만요, 노동관계 법령의 최저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법원으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그 최저 기준하고서 강행법규라는 말을 제가 써놨습니다. 이 강행법규라고 하는 것은요, 위반한 행위를 무효,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씩 뜯어보도록 할게요. 단체협약입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이제 공책 한 권 크기 정도 되는, 그 조문은 한 200개 정도 됩니다. 그런 규정집의 형태로 나옵니다. 그리고요, 이 단체협약에는 요 두 가지 종류를 크게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근로조건이라던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모 사기업의 단체협약을 제가 갖고 온 거거든요. 제88조에 진료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회사는 조합원 및 보험증에 등재된 가족, 피부양자라 부르는 사람들이 질병으로 병원 진료할 경우에 입원 진료 등에 대해 가지고서 초과 금액에 대해 가지고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예요. 좋은 제도지요. 이런 거를 담는 거, 즉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들에 대한 것은요, 규범적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것들은 노동법의 법원이 돼요. 얘네들의 특징은요, 자연스럽게 알고 계실 거라서 이제 적으실 필요는 없거든요. 조합원이요, 이제 회사한테 진료비 지원을 청구할 수 있겠죠. 단체협약 88조에 요 규정이 있으니까 우리 와이프의 진료비를 이제 지원해 주세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회사가 안 해줘요. 그럼 소송 걸 수 있겠죠. 네, 요런 것들이 규범적 부분입니다.
근데 단체협약에는 이런 부분도 들어와요.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약속,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들도 단체협약에 협정으로 맺어져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제15조의 내용과 같은 거죠.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조합 사무실로 적합한 건물 또는 일부를 전용 사무실로 제공하는 것이고, 필요한 시설, 비품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관리 유지비를 부담한다. 이런 것은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약속, 편의 제공에 대한 부분이죠. 이런 것들은 채무적 부분이라 부릅니다. 요거는 성격이 노사 간의 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위반하면 무효가 되고요. 얘는 위반하면 그 민사에서 돈을 안 갚았을 때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채무 불이행으로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11페이지 제 위쪽입니다. 단체협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의 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즉 규범적 부분이었었고요. 기타 노사관계의 재반사항, 여기는 채무적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합의한 문서를 말합니다. 그중에 전자에 대한 부분은요, 노조법 제33조에 따라서 규범적 효력을 가지게 돼요. 33조가 뭔지라고 하는 것은 각조에 나와 있고요. 잠깐 칠판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규범성을 인정해주는 것이고요.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강행성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여기 규정에 의해서 무효로 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를 보충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요,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이라던가 이런 거 위반할 수는 없겠지만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은요, 사업장 내에서는 최고 규범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규라고 부르는 취업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취업규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책 봐주시면 됩니다. 등에 대해서 사용자가 작성해서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을 말합니다. 상시 근로자 10명 넘으면 취업규칙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취업규칙을 작성해 주는 거, 이런 것들도 노무사의 업역 중에 하나이고, 돈이 많이 이렇게 벌리는 영역은 아니지만 워낙 대상이 많으니까 상당히 좋은 수입원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서 취업규칙 역시 규범적 효력을 가집니다. 여기도 강행성과 보충성에 대한 규정이에요. 앞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해서 무효로 한다라고 해서 앞부분이 강행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여기가 보충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취업규칙은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공책 하나 정도 크기가 되거든요. 잠깐 칠판을 봐주시면은 얘도 이제 한 조문이 한 200개 막 이 정도 됩니다. 근로시간에 대해 가지고서 이렇게 쭉 근무 형태부터 해가지고서 휴게 뭐 이런 거 넣어놔야 되고요. 휴일 휴가에 대해서도 넣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모성보호에 대해서 임금에 대해서도 넣어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책 하나 정도 되는 규정집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지요. 즉 단체협약이 더 상위 규범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근로계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규약은요, 단체성을 가진 사단인 노동조합이 마련한 근본 규칙입니다. 그래서 조합 내부의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 간부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과 같은 사람들, 혹은 이제 회의에 대한 거 있죠. 그 총회라던가 대의원회, 이런 것들을 이제 조합 내부의 기관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기관과 조합원을 구속하는 한도 내에서, 즉 조합 안의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성을 가진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규약에는 뭐가 규정되어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서 잠깐 칠판을 봐주시면은 요런 게 들어와 있어요. 조합원의 경우라면은 가입 범위라던가 가입 및 탈퇴하는 방법,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요. 조직에 대해 나와 있고 임원, 선거, 그리고 포상 및 징계 이런 이제 노동조합 내부의 것들이 이제 규약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조합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성을 가집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위원장 선거라고 하는 걸 하거든요. 그 위원장은 이제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왜 위원장이라고 하는지가 좀 궁금했었는데요. 아마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 요런 데서 이제 조합을 만들잖아요. 이때 그 대표자들은 조합장이라고 그래요. 아마도 요것과 이제 구분되기 위해 가지고서 노조는 대표자를 위원장이라고 부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는데요. 아무튼 이 위원장 선거라고 하는 것이 규약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했어요. 그럼 그 선거 무효가 됩니다. 이런 식의 법원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제3자거든요. 사용자는 이 조합 내부의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구속받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입니다. 근로계약은요,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근로관계를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라는 말은 뭐냐면요, 대표적인 법률행위가 계약이에요. 권리, 의무가 발생 또는 소멸하는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부릅니다. 법률행위가 아닌 것도 있어요.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근로자가 정년이 된 거예요. 이럴 때 이 정년이 몇 월 며칠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문자 보내잖아요. 이런 것은 그냥 사실에 대해서 통지해 주는 것이지 이로 인해 가지고서 뭐가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법률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은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근로계약 그리고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것이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근로계약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근로계약서와 같은 것은 당사자 간의 중요한 권리, 의무, 즉 노동조건,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법원이 됩니다. 다만 이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반할 수 없죠. 그래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순서의 그 서열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것으로 돌입합니다. 노동관행이라는 애가 나올 거예요. 노동관행, 잠깐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한 얘기인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서 칠판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자료에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혹은 근로계약상에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렇긴 한데 창사 이래 20년 동안 10월, 11월 달에 20만 원의 김장 비용을 지급해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것이 노동관행으로 성립되어 있는지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회사가 올해는 김장비 안 준대요. 그렇게 얘기했었을 때 관행상의 지급 의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관행상으로 노동법이 법원이 되어서 근로자가 이를 청구할 수 있는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그렇다면은 사용자 입장이에요. 올해는 회사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급하기가 부담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매출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적법하게 지급하지 않으려면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 노동관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서 답안을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책으로 돌아갑니다.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노동관행은요, 성문화되지 않은 채, 즉 근로 적히지 않은 채 생활관계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처리 방법 중에서 노서 간의 행위 준칙으로 인정된 것을 노동관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제 노동 실태 이런 것이 관행이 되는 건 아니고요. 준칙으로 인정될 정도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우에만 노동관행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합니다. 그러면은 이 노동관행이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이 좀 이제 문제가 될 거예요.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서요.
일단 1번 부분에 대한 답 있죠. 노동관행으로 성립했다면은 근로자들이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론은 같이 합니다. 그 근거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교수님들의 견해가 대립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 학설은요, 경영상의 관습법 또는 불문의 취업규칙의 성격을 띈다라고 보는 것이 규범설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요, 반복된 경영상의 행태에 대해 가지고서 일방 당사자는 의무를 부담하고 타방은 그 의무를 승낙하는 그 합치된 상태라고 하는 것이 추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계약설의 입장입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성립을 하냐면요, 청약 그리고 승낙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 계약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각각 청약이라고 하는 것과 승낙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요, 꼭 명시적으로 한다던가 그러지 않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관습으로도 이 청약과 승낙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이제 민법 106조에 나와 있는 애거든요. 106조의 내용은 이제 수험적으로 쓸 일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화면으로 띄워드린 이것만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민법 제106조에요. 법령 중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106조의 내용입니다. 약간 요거를 이제 연애 관계에 좀 대입을 해보면은요, 물론 연애는 계약이 아닙니다만, 뭐 이런 거 있죠. 아니, 같이 손잡고 영화도 보러 다니고, 그런 이제 선물도 주고받고, 이런 정도면은 사귀는 걸로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사회 통념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묵시적으로라도 연인 관계가 성립할 수 있었다. 이런 것이 사실인 관습에 대한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당사자의 의사가 이렇게 합치된 것이다. 묵시적 의사 합치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요, 이렇게 봐요. 장기간 계속되어 신뢰에 대해서 신의 측상 사용자가 그 책임을 지고 의무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신뢰 책임설입니다. 이때 말하는 신의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이제 민법 2조 1항에 나와 있는 그 신의칙입니다. 즉,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에 따라서 성실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 신의칙을 의미를 하게 돼요. 그리고 판례는요,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았었고요, 노동관행이 어떻게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첫 번째로 외워야 되는 두 문자가 나와요.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혹은 기업 구성원들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아무도 의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적 의식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다라고 보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계규사라고 해서 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 즉 노동 조건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요, 규범적 사실관로서의 명확한 승인 또는 사실상 제도로서의 확립이 필요하다라고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의 톤은 이거거든요. 노동관행의 성립 요건은 엄격하게 보겠다. 말하자면은 상당히 장기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장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5년인지 10년인지라고 하는 것은 개별 사안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약간 판례가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근로자에게 유리한 관행이에요. 이거는 웬만큼 지속된 실태라고 한다면은 관행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지금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썼었던 그 김장비의 경우에도요, 인정될 거예요. 그리고요, 불리한 것들은 다소 엄격하게 인정을 안 해주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시게 되는 판례 중에서요,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계열사 간이었었거든요. 계열사 간에 전적을 합니다. 이때 원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적이라고 하는 것이 20년 동안 시행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런 전적을 통해 가지고서 근로자들의 한 30% 정도가 동의를 안 받고 전적을 했었어요. 이 정도면 상당히 꽤 된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유만으로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었다라거나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해서 지지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뭐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엄격하게 개규사로 보긴 하지만 이런 식의 그 톤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노동관행을 철회하는 방법하고 신입사원에게도 노동관행이 적용되는 근거라고 하는 걸 보는 건데요. 이거는 이 세 가지 학설마다 다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표로 보시는 것이 편하실 것 같아가지고서 그래서 보충자료 1페이지에 표 올려놨고요. 칠판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노동 관행이요, 성립된 경우에 신입사원에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 교수님들의 그 세 가지 견해가 각각 결과적으로 일치합니다. 다만 근거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달라요. 일단 첫 번째 학설이었던 규범설, 요거는요 취업 규칙과 똑같은 애라고 보는 거잖아요. 이제 불문의 취업 규칙이니까. 그래서 규범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인 관습, 계약설에 따르게 되면은요, 요거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렇게 합치되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용에 대해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사용자가 기존 근로자에게는 김장비를 주고 신입사원에게만 안 준다라고 표시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주는 걸로 봐야 될 거고요. 신입사원도 고참들은 받는데 나는 안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 관습설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뢰 책임설의 경우에는요, 신입사원은 자신에게도 이 김장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관행이 나에게 적용되리라는 신뢰관계가 있을 거니까 그 신뢰에 대해 가지고서 사용자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신뢰 책임설 입장입니다. 이렇게 근거를 달리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이 세 가지 학설의 갈래에서 가장 실익이 발생하는 곳이 여기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노동관행의 구속력을 배제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규범설은요, 노동관행은 취업규칙이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취업규칙 변경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취업규칙 변경에 준하는 절차라고 하는 것은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있습니다. 이 조문은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한 500번 정도 보실 거니까요. 적지 않으셔도 돼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은 그 노동조합, 그리고 없으면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가지고서 구속력을 배제해야 된다라는 거죠. 즉 이제 그 회사의 경우에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어요. 그럼 그 노동조합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좀 김장비 주기 어려울 것 같은데 동의해달라라고 하는 식으로. 그리고 없으면은 근로자 과반수에 대해 가지고서 이 찬성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인 관습설은요, 의사에 대한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올해는 죄송합니다, 못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올해 안 줄 수 있다, 적법하게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인 관습설의 입장입니다. 신뢰 책임설은요, 개별적인 동의예요. 즉 구속력을 배제하기 위해 가지고서 특약 다시 약속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렇게 세 가지의 갈래가 있습니다. 규범설이 있고 계약설, 사실인 관습설이 있고 신뢰 책임설이라고 있는 거죠. 이때 뭐가 맞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정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학의 논리 상황상 그렇거든요. 견해의 대립으로서 갈림길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은 검토를 통해서 맞는 방향을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판례가 없고요. 노동부가 이쪽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94조가 근로조건 저하에 대해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요구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근로조건 저하잖아요. 관행이 없어지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규범설이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수험적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행정해석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행정해석은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뭐 이제 수험 기간에는 볼 일이 없으실 거고 실무 가시면은 이제 행정해석이라고 하는 걸 보실 일이 생겨요. 이 행정해석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매뉴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노동부에서 법이 바뀐다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제도가 도입돼요. 그럼 그 제도에 대해서 해설을 내놓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 가지고서 노동부에 질의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그냥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회신이 들어와요. 이렇게 질의회시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이 질의회시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러한 경우에 김장비를 안 주시려면은 이렇게 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서 현재 노동법 실무 또한 이 규범설에 따라서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보고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